네, 산업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전력산업분석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잠시 전에 뉴스픽에서도 전해드렸듯이 현대자동차 러시아 공장 불과 14만 원, 1만 루블에 팔렸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러시아는 전쟁이 터지면서 회복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들이 많으셨죠.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 러시아 시장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매각을 하면서 장부가 대비해서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회계적인 손실을 인식을 하긴 합니다. 거의 뭐 이제 순자본이 약 4천억에서 5천억 사이 정도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이제 현대차 약 70%, 기아차 이제 30% 정도로 일회성 손실을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러시아 법인의 손익 현황을 보게 되면은 분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약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영업 손실이 반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미. 그래서 내년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연간 한 2천억에서 2,500억 정도의 영업 손실 부분이 이제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예. 이제 올해 4분기 때 일시적으로 5천억의 손실만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이슈만 넘어가게 되면은 불확실성 오히려 해소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털어내니까 내년엔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의미네요. 자, 현대차 기아 올해 사상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다음에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영업이익이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이런 기록을 했는데 주가는 그만큼 못 갔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그 리포트에서 세 가지 이유로 현대차가 근본적인 개선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현대기아차의 현재 실적에 대해서 좀 디스카운트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현대기아차가 개선이 된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일시적인 수요가 쏠리면서 그러면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세 가지 이유 정도로 국내 완성차들이 구조적으로 레벨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기존과는 현대기아차의 브랜드를 보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졌다. 특히 미국의 젊은 소비자들 같은 경우가 현대기아차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이렇게 된 이유를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거든요.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아니면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고급차들 그리고 EV 신차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테크들이 많이 도입을 하다 보니까 기존과는 다른 좀 신선한 브랜드로 이렇게 인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익성에도 굉장히 많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략이 굉장히 꾸준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지금 많은 글로벌 경쟁사들이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들이 후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대기아차는 꾸준하게 지금 전차 전략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도 시장을 비롯한 이머지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도 시장에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시장 점유율 25%에 달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네요. 2위에 지금 랭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시장이 지금 중국이 대체하는 굉장히 고속 성장하는 대형 시장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장에서의 차별화 포인트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차를 타보면은 뭐 외제차, 비싼 고급차들 뭐 이른바 하차감에 탄다 그러는데 승차감은 우리나라 차들이 훨씬 나은 것 같고 기능도 다양한 것 같고. 그렇죠. 신기술을 굉장히 잘 접목을 하고 예,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뭐 진검승부는 미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차가 뭐 내연기관차뿐이 아니라 친환경차까지 꾸준히 팔면서 아주 미국에서 역대 최다 판매기로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내년엔 조지아 공장까지 준공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대차와 기아가 더욱 판매의 날개를 달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 3공장이죠. 현재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 그리고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 1, 2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전기차 전용 공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을 지을 때마다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레벨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미국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부분인데 예. 현재 한국에서 수출이 나가는 부분은 리스 판매가 아니고서는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에서 생산이 되게 되면은 7,500달러,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꾸준히 전기차 전략을 펼쳐온 것이 그 효과를 낼 수 있겠네요. 자, 동반 진출한 자동차 부품사들도 덩달아 수혜가 예상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많은 부품사들이 동반 진출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 투자 이런 것들의 계획들이 많이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규모로 들어가는 건 역시 현대모비스죠. 예. 현대모비스는 4개의 신공장을 지어서 뭐 배터리 패키징서부터 이제는 전동화 부품까지 다각도로 이제는 지원을 하는 플랜들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화신이나 서현이나 이런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도 현지 신규 법인 설립에 대해서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좀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글로벌 경기, 미국을 제외하고는 사실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세우고 특히 친환경 전기차 활약으로 올해는 수출액이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이 숫자 보고. 이거 어떤 배경인지 내년엔 계속 이어질까요? 지금 자동차 ASP 상승 효과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랑 다르게 굉장히 상위 트림 그리고 첨단 신규세에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많이들 구입을 하시다 보니까 한 대를 팔아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고 있다. 이게 일단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볼륨 효과보다는 가격 효과, 뭐 이런 것들이 트림 상승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고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네시스 SUV, 뭐 GB70이나 GB80 이런 것들도 기존 차종 대비해서 굉장히 고급 차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믹스 효과가 지금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를 보게 되면은 아마 올해 워낙에 이제는 판매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성장을 하긴 하지만 성장률 자체는 조금 소폭 둔화가 되지 그렇겠죠. 않을까. 예. 낮은 한 자릿수 정도의 성장률을 그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 정도 레벨이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정말로 놀라운 성과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계단식으로 한번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아무튼 뭐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팀장님 그 최근 기아 인도 공장을 탐방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기아 인도 공장이 불과 준공 4년 만에 100만 대를 넘어섰다 그러는데 여기 성공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도 성공률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인도 소비자를 잘 공략하는 차종하고 옵션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인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좀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가 기후적으로도 굉장히 덥고 습하죠. 그리고 습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교통 환경이 혼잡하고 어떤 일반적인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차종이나 옵션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예. 커스터마이즈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 예전에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선진출을 하면서 많은 데이터가 또 수집이 돼 있는 상태죠. 거기에서 기아가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기부터 이런 옵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인도 시장이 워낙 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예. 보니까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도 효과가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시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신차 전략들, 뭐 생산 전략들을 통해서 이런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인도 경제가 아주 고도 성장하는 지금 트랙에 올라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시장에서도 아주 선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도 시장은 다른 지역 대비해서 확실히 고속 성장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연평균 8% 이상의 고속 성장을 지속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가 지금 메이드 인 인디아라고 해서 인도 내에서의 어떤 제조업 육성 정책을 강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도로 인프라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하면서 차량 수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도도 이제 EV 시장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인도 신공장을 지으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전기차 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분간은 이제 당장 이제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25년도 이후부터가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전력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이 좀 낮기 때문에 중저가 라인업을 확충을 하면서 좀 공략을 해야지 인도 시장에서 EV가 좀 빨리 성장을 하겠구나. 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서 그 현대차, 기아 인도 시장 점유율이 25%까지 올라갔다 그러는데 1위는 어디입니까? 그 마루티 스즈키라고 해서 예. 일본 스즈키와 인도의 마루티가 이제 합작한 회사가 거죠. 시장의 약 승용차 시장의 5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뭐 타타,
뭐 마인드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점유율이 돼 있습니다. 합작이 아닌 이제 외국 기업으로는 뭐 거의 독보적. 현대기아차가 독보적이고요. 그다음에 뭐 도요타나 르노가 있는데 뭐 5% 내외 정도로 점유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예, 앞으로 뭐 아주 급성장하는 시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재준 팀장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현대차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탐방하고 오셨다고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가니까 이제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가지고 로봇을 활용한 신기술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견학을 할 수 있었고요. 굉장히 좀 많은 어떤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공장에 적용이 되면은 유연 생산 체제가 도입이 되면서 재고 관리라든지 어떤 판매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플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어떤 테크 기반의 성장 전략이 꾸준하게 펼쳐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또 가신 김에 또 이 팀장께서 또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도 다녀오셨다고요. 내년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산이 3.5배 급증할 것이다. 이런 네. 얘기, 현지 수요도 많을 것 같은데 리포트를 통해서 지금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지역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아세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내부 컨텐츠 비율이 40% 이상 아세안 지역에서 생산이 되면은 서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지 공장에 공장을 굳이 안 지어도 한 거점에서 뭐 생산해서 수출하는 전략이 이제 유효하기 그럼 때문에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만들면은 뭐 40% 넘어가는 그런 저 생산을 하게 되면은 다른 베트남이나 태국 나갈 때 관세 없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관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면서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시장의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세안 시장이 일본 차다가 꽉 잡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그렇죠. 현대차가 진출하고 나서도 일본 차의 반격에서 굉장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아세안은 지금 중국 업체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쪽으로는 또 중국 업체들이 진입을 좀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지역은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이제는 편하게 성장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일본 업체랑 중국 업체랑 경쟁을 심하게 하면서 굉장히 좀 고전을 하면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마치 저 아시안 시장을 놓고 자동차 한중일 3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삼국지를 벌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일본 차는 워낙에 워낙 지배력이 거기 강하고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이제는 자본력하고 싼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이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시장으로 그 보입니다. 인도에서는 그런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가 보죠. 인도는 일단 인도랑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기 그렇죠.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진출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인도가 굉장히 좀 특이성이 높습니다. 시장 특이성이 높기 때문에 도요타나 이런 차들도 거기서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글로벌 메이커가 되면은 정말 글로벌 생산 전략, 판매 전략 이것 짜는 거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자, 또 현대차가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와 협력해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분야 리더십을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부분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차량을 시증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약을 맺은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중동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서 중동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또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롭게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걸 가지고선 어떻게 주가에 큰 어떤 모멘텀이 된다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전략적인 행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자, 유럽연합 내 1위 자동차 시장인 독일이 지난 17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보조금 중단한 데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국내 완성차 업체들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관련 내용을 권미정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유럽 내 자동차 판매 시장 1위인 독일이 17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앞서 유럽 2위 시장인 프랑스도 보조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는데요. 이렇게 유럽이 전기차 보조금에 급제동을 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두 나라의 이유가 다르긴 합니다. 먼저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건 예산 때문입니다. 독일은 코로나19 대응에 쓰지 않은 600억 유로를 기후변화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독일 현재가 이 예산 변경은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정부 예산에 초대형 구멍이 뚫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초 독일은 전기차 가격에 따라 3,000에서 4,500유로, 한국 돈으로 약 430만 원에서 640만 원의 보조금을 내년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었는데요. 추가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지자 17일부터 예고 없이 전기차 보조금을 전면 중단한 겁니다.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올해 들어 이렇게 축소해 왔습니다. 올해 1월 하이브리드 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고요. 또 9월에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도 보조금 지급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9월에는 전기차 판매가 전년비 29%나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는데요. 그만큼 이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이 큰 요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보조금 중단의 사전 공지도 없이 갑작스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중단 전 구매 수요가 몰릴 틈도 없어 판매 회복을 전망하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독일 점유율은 32%의 규모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요. 그래서 독일의 전기차 부진은 유럽 전체의 부진으로도 연결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일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은 차 중 무엇이 있을까요?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그리고 코나 일렉트릭인데요. 이번 사태로 이 차종들의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런 소식을 전하기 3일 전 프랑스에서도 불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판 IRA, 즉 녹색 산업법에 적용될 보조금 지급 대상을 발표했는데 비유럽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대거 제외된 겁니다. 이 녹색 산업법은 전기차 생산과 운송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법인데요. 유럽까지 이렇게 먼 거리를 운송해야 되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지 못한 국내 완성차 업체도 함께 유탄을 맞았습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현대차가 체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코나 일렉트릭만 유일하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한국에서 생산돼 수출하는 기아의 니로와 소울은 전기차 지급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올해 프랑스에서 현대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은 16,000대에서 2만 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코나 EV는 5,000대에서 한 6,000대 가량으로 수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나머지 연간 1만여 대가 이번 조치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기아는 유럽 슬로바키아 공장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해서 대응할 거라 밝혔고요. 산업통상자원부도 프랑스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평가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이어서 프랑스 등 유럽으로 번지는 자국 우선주의 속에서 우리 전기차 산업 계획대로 달려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권미정 캐스터 전해드린 대로 좀 큰 시장들이 점점 뭔가 좀 약간 보호무역지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근데 뭐 유럽에서 1, 2위라고 하는 독일은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한 거고 프랑스는 아시아에서 오는 전기차 수입 막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전기차 시장이 사실은 지금 점점 대세는 보조금을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이 없어지고 그렇죠. 지금은 세제 혜택만 일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미 전기차가 뭐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중국은 이미 30% 가까이 전기차가 보급되기 시작을 했고 유럽도 15%를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초기 진입 단계를 넘어서서 자생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의 중단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수순인 거죠. 초기 단계에는 보조금을 주지만 나중에는 이제 안 주는. 그렇죠. 한없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자생력을 가져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현재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장에서 생산을 함으로써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생산 판매 전략 더욱 아주 고도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팀장님 리포트를 통해서 중국과 EU의 전기차 시장은 올해에 비해 내년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이거 상당히 좀 악재 아닙니까?
근데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이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경기 둔화 리스크, 예. 뭐 부동산 뭐 침체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하반기 연말부터 벌써부터 영향을 좀 미치기 시작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축소가 되고 거기에다가 환경 규제도 약간 좀 공백기거든요. 예. 25년도가 되면 유럽이 다시 한번 환경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그때가 되면 완성차들이 어쩔 수 없이라도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데 24년은 사실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예. 오히려 24년도에 많이 팔기보다는 25년도에 많이 파는 게 좋기 때문에 24년도는 또 전기차 판매의 공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24년도 양시장은 부진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 덜 팔리는 대신 뭐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좀 더 팔리는 거 아닌가요? 하이브리드는 좀 판매를 많이 늘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기존에는 조금 이제는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었는데 이제는 하이브리드나 PHEV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중간 단계를 메워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내년 전기차 시장 성장세를 전망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 일단 전 세계 주요 시장 중에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그래도 미국밖에 없다. 뭐 중국이나 유럽은 계속 보조금 축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7,500달러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점점 더 많은 차량들이 현지에서 생산이 되면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애들도 있긴 하지만 올라간 애들도 이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보급률을 봐도 미국은 아직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유럽의 절반, 중국에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라서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아직은 남아 있다. 뭐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뭐 내년도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40% 정도, 40에서 50% 정도는 성장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보조금 유무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서학개미들 관심 있는 종목이죠. 이 테슬라 좀 보죠. 이 자율주행 장치 이 기능을 수정하라는 정부 리콜 명령으로 200만 대 이상 차량을 리콜했습니다. 그리고 4개 모델에 대해서 리콜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괜찮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리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장에서 아주 악재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의 리콜 관행을 보면은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건 다 OTA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리콜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거의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 리콜하고는 좀 악재로 부품을 떼내서 바꾸는 네.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만 그렇죠. 업데이트하니까. 네, 하기 때문에 뭐 비용이 별로 안 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 전망들이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좀 그 테슬라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우려들이 막 정점을 찍고선 금리가 오히려 안정화되면서 생각보다 수요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또 플러스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이 좀 서로 혼재돼 가지고 상쇄되면서 어느 정도 플러스 효과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 이게 사실 기대만큼 빨리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실제 적용 사례가 하나둘씩 나오고 관련 법규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 자율주행차 산업 여기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자율주행 기술 적용이 속도가 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자율주행 기술도 굉장히 좀 걸림돌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좌초가 되고 있는 것도 좀 보이고 있는 그러다 상황이고요. 가끔 사고 소식 한번 들리면 이거 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한 2건 정도가 지금 소송에 걸려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업체이기도 하고 또 워낙 이제 평판이 좋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나갈 수 있지만 사실 수출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미국에서 사고 한번 났다가 굉장히 소송 이제 또 걸리면 뭐 소송 감당이 안 걸리고 되죠. 뭐 대규모 리콜로 가고 하면은 회사가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머뭇머뭇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그렇게 자율주행으로 과감하게 가기보다는 SDV라고 하는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들을 강화를 해가지고 상품성을 끌어올리겠다. 오히려 이쪽으로 지금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레벨 2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 기술의 강화.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의 강화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갈 길이 먼데 일단은 지금 어떤 법적 제도적인 좀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자, 자동차주 다른 섹터 우리 주력 산업 다른 부분에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다른 부분에 비해서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좀 미미해요.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갇혀 있다는 느낌까지 들었는데 내년에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내년에는 사실은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올해 하반기 들어오면서 뭐 금리도 오르고 내년도 되면 장자 수요도 빠지고 실적도 빠질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주가를 계속 눌렸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해금되는, 좀 해동되는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기다가 워낙 또 지금 실적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기대 이상의 실적, 전기차 성과, 신공장 증설 이런 것들이 다 모멘텀이 어우러지면은 완성차 주가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뭐 완성차 중에서는 현대차 이제는 가장 이제는 좋게 보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부품사 중에서는 현대 위아를 추천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 쪽이 지금 이슈가 해결이 되고 있고 네. 또 로보틱스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현대 위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밸류들, 로봇 쪽 관련된 밸류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개화를 할 거다라고 봐서 현대 위아를 부품사 쪽에서는 탑픽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부 섹터는 뭐 주가는 한참 앞서가는데 실적이 뒤늦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는 실적은 앞서가는데 주가가 못 따라갔던 느낌이 좀 듭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햇살이 비치는 그런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전략산업 분석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